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좀 불안합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은 원래 이제 오프라인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유 때문인지 과제를 제출한 학생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절반이 안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이번 주까지 그 기간이 연장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아직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그 제출을 좀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뭐 학생들 이름은 뭐 밝히지 않고 그냥 쭉 질문을 이렇게 나열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죠. 첫 번째 질문 우생학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생학인데요. 우생학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그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이냐. 우생학이라는 거 아시죠? 다 설명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 그 열등한 종족을 사멸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이냐? 다수와 소수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과학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두 개 다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거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되느냐 하는 건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우생학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생학이라는 것은 생물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근거로 해서 소수자를 억압하고 절멸시키려고 했던 그런 인류의 아픈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이 오용된 사례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과 느낌 이야기인데요. 뭐 제가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만 그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다른 쪽에 충돌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과 느낌이라고 하는 건 서로 대목임하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죠? 그건 뭐 그렇게 학생의 생각에 100% 동의하고요. 진화생물학에서 생존과 번식에서 유리해서 살아남은 형질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심리적인 요소라든가 어떤 아니면 뭐 신체적인 형질도 그렇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학생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자살이나 비혼주의는 그렇지 않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소위 진화생물학자들의 골칫거리죠. 자살이라고 하는 행위는 절대 자기 보존과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잖아요. 오히려 더 반대되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형질이 살아남았느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아직도 계속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죠. 이건 이제 진화생물학자 답을 해야 될 문제고요. 예, 뭐 나름대로 설명을 하긴 해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도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변이 중에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변이가 있어야 다양성이 있어야 그다음에 어떤 그 진화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변이가 있어야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이 없이 다 똑같으면 진화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겉으로 보기에는 생존과 번식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지만 이건 결국 그 장기적으로 보면 그 어떤 진화를 일어나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형질이 살아남는 데 기여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질문 창출 행위적 조건 인액션이죠. 인액션. 아이고. 인액션이라고 하는 거를 인액티브 뭐 이렇게 했잖아요. 바렐라라는 사람이 지금은 세상에 마음을 새기고 있다고 이게 이제 세상에다 마음을 새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이 세상에 새겨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제도라는 것도 그렇죠. 사회 제도라는 것도 우리 마음이 어떤 이 밖으로 드러나서 객관화 된 거잖아요. 객체화된 것이 그 제도인 것이고 또 우리 뭐 사회적인 인프라, 뭐 건물, 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무슨 뭐 스마트폰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긴다는 말의 구체적 의미가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순수하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진화생물학의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그런 도구였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오히려 또 거꾸로 그런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뭐 니치 컨스트럭션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하여간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각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사진을 몇 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동양과 서양이 왜 이렇게 다르냐? 서양은 생각이란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울퉁불퉁한 근육으로 표현하고 있고, 동아시아에서는 그 미소라든가 이런 뭐 잔잔한 그 미소라든가 아니면 뭐 의복 같은 뭐 자세 이런 걸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이런 차이가 나느냐? 글쎄 이게 바로 문화인 거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다양한 것이 원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활용하고 하는 그런 그 방식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게 뭐 지금은 이제 동서의 구분으로 나타나고 있죠. 나타났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 희석화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학생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공유가 되고 있는데 왜 아직 그런 차이가 남아 있느냐? 인터넷으로 공유되는 것하고 실제로 내 몸으로 살아가는 것하고는 같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제국주의 시대 강대국들이 히틀러 같은 웅변의 천재 지도자들이 있었던 건 아닐 텐데 어떻게 일제 시대에 그런 만행이 있을 수가 있었느냐? 이거는 뭐 사람을 설득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제가 뭐 그런 만행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좋아서 따랐나요? 그렇죠? 그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하기보다는요. 그 시대의 어떤 독특한 역사적인 그런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제국주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열강들이 그 아시아 아프리카를 쳐들어가서 수탈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이제 그거를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아 내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의 관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또 당연히 그렇게 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봐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그 정치인들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똑같잖아요. 과거 행위에 대해서 전혀 방송하지 않는 그런 만행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설득을 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선사시대 사람들의 건강 어땠을지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선사시대 사람들은 아마도 저 늙고 병들고 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적인 생존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야 됐지. 지금처럼 뭐 그 저기 영양이라든가 환경이 이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생로병사 중에서 생과 사가 두드러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하는 것은 그런 경험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을까 우리보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수렵 채취 시기하고 농경 시대의 건강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울 유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울 유론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그 어떤 심리적 상태를 그대로 시뮬레이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뭐 시각 청각이 불편한 사람은 그러면 거울 유론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할 테니까요. 하지만 감각만이 유일한 심리적인 상태를 유도하는 그런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각 말고도 우리는 다양한 심리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감각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학생은 아직도 적자생존 약육강식 시대라고 생각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업에서 경쟁과 협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가치가 서로 상반되는 건 아닐 거라는 거, 베타적인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태까지는 그것을 베타적인 걸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그래요. 정치 체제가 예를 들어서 우파는 경쟁을 강조하고 좌파는 협동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상반되는 서로 베타적인 가치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쟁이 있으니까 협동이 두드러지는 거고 또 협동이 있으니까 또 경쟁이 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반되는 거지만 논리적으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서로 상부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뭐 정치적 토론을 하게 되면 토론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그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토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에 있어서는 똑같이 중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 스미스와 다윈 같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담 스미스와 다윈 오해. 그렇죠?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똑같은 사실을 두고도 달리 해석하, 정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정치인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 사실을 보고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지금 미래 사태에 대해서 여당은 정부가 참 잘한다 그러고 야당은 뭐 완전히 망했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달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치 판단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과학도 그래요. 과학이 안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과학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담 스미스의 얘기는 뭐 물론 경제학이죠. 다르죠. 하지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 강의에서 얘기했다시피 그 당시 아담 스미스가 했던 이야기들을 후세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도록 다 취사 선택을 한 거죠. 다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다윈이나 아담 스미스나 기본적으로 그 시대 정신 그가 후대 사람들이 그를 언급했던 방식은 경쟁을 강조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제국주의가 열강이 서구 열강이 아시아 아프리카를 침략하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침략을 정당화해야 될 논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 논리를 찾은 게 아담 스미스였고 다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와 같은 공감 능력이 저하된 사람들은 거울 이론에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자세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거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최근에도 많은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만 이렇게 어떤 국소주의는 아닌 거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뇌의 어떤 부위가 뭐 망가지면 뭐 어떤 것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이런 걸 많이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밝혀진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유일한 그 부위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이 또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화하는 거는 항상 위험한 것 같아요. 자원이 충분하여 서로 경쟁과 협동이 필요 없는 상황. 자원이 충분하여서 경쟁과 협동이 필요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과연?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먹을 충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굶는 분 거의 없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생존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저기 뭐 결혼하거나 이럴 때 무슨 뭐 삼각관계가 생기도 하고 경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남녀가 아주 정확하게 맞아서 서로 짝짓기를 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질투 이런 게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쟁과 이거는 순수하게 가정이죠. 경쟁과 협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는 건 가정일 것 같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항상 경쟁과 협동을 가 더불어 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경쟁과 협동이 없는 사회가 있을까요? 예. 다음요. 다윈과 리차드 도킨스, 애덤 스미스를 언급하시면서 학자들의 주장이 아까 나온 얘기죠. 왜곡되어 이런 주장들이 왜곡되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과 같은 이런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선전 매체 또는 언론이 사실 뭐 언론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도 특히 뭐 가짜 뉴스 어떤 거 이런 거를 막 언론이 퍼나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요. 또는 어떤 왜곡되어 전달되어 있는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최근에는 무슨 뭐 유튜브 같은 것들이 많아서 상반되는 견해들이 같이 공존을 하잖아요. 과거에는 거대 언론사들이 이걸 독점했다면 지금은 다양한 그 이론 그 생각들이 공유될 수 있는 때가 된 겁니다. 우리 뇌가 작동하는 과정은 철학에 가까운 거 아니면 과학에 가까운 거 이런 게 없죠. 뇌가 철학이고 과학이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뇌는 그냥 뇌일 뿐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뇌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게 과학인 것이고 그 작동 방식에 그렇게 과학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또 나름대로 또 어떤 그 추상적인 이론 구조를 만들고 개념을 생각하고 그 작동 원리를 생각해내는 것이 이제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과 철학이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배타적인 게 아니죠. 같이 작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학문을 아우르는 학자들이 과거보다 적어진 이유. 그렇죠? 우리가 전문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우리는 자기 전문성이라는 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왔어요. 지난 세기에 20세기에. 근데 20세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한 우물로 파야 성공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때 과학 입국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한 가지만 갖고 한 물만 파서는 결코 전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스려서 하나의 그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서양의 역사를 보면 이제 르네상스 시기가 이런 모든 학문들이 어우러지는 그 시기였잖아요. 그다음에 근대 이후에 이제 과학혁명 계몽주의 시대에 전문성이 강조됐어요. 그리고 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산업화 시기에도 그랬잖아요. 전문가들이 필요했어요. 특정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를 지나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전문화 시대에 그런 생각에 익숙해 있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몸은 일기장이라고 그랬는데 뭐 주체적으로 기록하는 것. 이 몸 일기장도 그냥 수동적으로 기록되는 것도 있을 거고 내가 주체적으로 기록하는 것도 있을 것이죠.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이제 일기장에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일기장을 쓰는 방식이 되겠죠. 내 삶을 살아야 된다. 남의 삶을 살지 말자 하는 그런 거죠. 어려서부터 경쟁에 익숙해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이것이 경쟁만이 옳은 가치라고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아왔죠. 그래서 이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이게 그 질문이에요. 경쟁이 당연히 옳은 가치라고 느끼고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역설이에요, 인간의 역설이에요. 그죠? 어떤 구조가 있으면 그 구조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찰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런 구조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난 발목이 잡혀 있지만 그렇지만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 동시에 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옳은 가치라고 판단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그렇게 뭐 사는 것도 뭐 이렇게 뭐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그런 자신을 경쟁이라는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그리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그런 것이 인문학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나투스 얘기를 했는데요. 코나투스가 느낌이라고 했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다. 코기토는 생각이죠. 생각이 존재의 중심이에요. 근데 코나투스는 생각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생존. 존재죠. 존재 지속.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존재를 지속하고자 한다. 그것이 무기물일 경우에는 관성이라고 그럴 것이고요. 유기물일 경우에는 생존 본능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제 코나투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그 이 세상의 출발을 코나투스는 그런 그 경향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런 경향에서 찾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본질적으로 본 거예요. 살려고 하는 욕구, 이걸 본질적으로 본 거죠. 코기토는 삶과 관계없이 생각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세상을 생각을 바라본 거고요. 그래서 왜 느낌이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생존 존재 지속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가 욕심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욕망과 관계없이 그냥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망, 욕구 뭐 이런 것들을 생존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에 맞춰진 것이 이제 코나투스고 거기서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이성을 보고 어떤 사랑의 느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역시 존재 지속의 욕구의 반영일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존재 지속일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생식의 욕구일 수도 있는 것이죠. 관념과 선입견을 배제하는 것이 무조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우리는 관념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중적이고 좀 역설적인 거긴 합니다. 이성과 감성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냐? 이성과 감정이 충돌을 항상 합니다, 그죠? 항상 하는데 그걸 어떤 거를 그 중에서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런 질문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성적 동물이지만 동시에 감성적 동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학생이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존재 지속의 지향성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 지금 설명했죠? 코나투스. 존재 지속의 지향. 모든 생명은 존재를 지속하려고 하잖아요. 죽으려고 하는 생명은 없어요. 물론 죽음 충동이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뭐 정신분석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존재를 지속하고자 하죠. 그거는 이제 무생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존재를 지속하고자 하는 것, 살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진화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서 또 후손을 번식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존재 지속의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7세기 그 스피노자가 얘기할 당시에는 이런 학문들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그 코기토에 대응해서 코나투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낸 거죠. 그런데 이제 한참 동안 그것이 무시되어 오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발굴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협동도 결국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화 생물학에서는 이런 논의들이 있어요. 수학적 모델을 세우기도 해요. 내가 누굴 도왔다. 내가 이타적인 행동을 했다. 근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이타적인 행동 자체가 이기적인 거 아니냐. 나를 위한 건 아닌데 내 예를 들어서 명예가 높아진다든가 평판이 좋아진다든가 또는 이 다음에 내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더 큰 도움을 받는다든가 하는 이기적 동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학적 모델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타주의는 이기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한 방법이에요. 세상을 자체를 바라보는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협동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경쟁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반대로서 협동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왜 안 되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협동도 경쟁이긴 하지만 경쟁으로만 볼 필요가 있겠느냐? 협동으로만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은. 뭐 강의 나왔습니다. 뭐 크로포트킨 같은 사람은 협동으로만 봐요.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 서로 배타적인 가치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질의응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과제 제출하는 학생이 많지 않은데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강의 듣고 그냥 짧게 자기 감상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는 뭐 별로 신경 안 쓰셔야 돼요. 거의 뭐 출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필요하면 오늘 이것처럼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